네, 저희 시애틀 한인회는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현 시대에 고급 정보와 유익한 정보를 우리 동포 사회에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번 네 번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많은 분들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4차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그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기 방문학자를 통해서 이런 강연을 통해서 우리 교민들에게 그 기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우리 시애틀 방문학자 모임에서 이렇게 동포사를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대학교의 교수님이나 어느 연구원에 계신 박사님들이 계셔서 이분들의 지식을 우리 시애틀을 사는 동포들에게 많이 전달해서 우리 동포들이 많은 지식을 정보를 공유하는 게 제 목적이고, 또한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이걸 계속 또 할 계획입니다.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감사하고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나 이제 날씨가 좋아서 많이 못 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관심을 갖고 또 이 좋은 정보를 공유하시는 게 많이 공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금 더 광고를 더 많이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방문학자 강연에 이렇게 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 12월부터 시애틀에 연구년에 나와 있었는데 여기 한인회 분들 많이 만나뵙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한국인 방문학자 모임을 통해서 한인회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한인회 분들 좀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기도 하고, 저희가 최근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소개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사람의 DNA를 이해하는 게 암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한인회 분들께 좀 소개드리고 싶자 이렇게 수락을 하게 됐고요.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오늘 그 강연 중에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이 DNA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이런 그런 정보가 혹시 있다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강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의 생활 습관, 특히 뭐 흡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DNA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을 조금이라도 사실은 잘 관리만 하신다면 돌연변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암을 빈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 방문학자 강연에 오시게 된 그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주로 열심히 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던 교수님이나 박사분들이 여기 와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강연회가 활성화가 돼서 저희가 가진 지식들을 여기 계신 분들과 나눠서 좀 즐거운 그리고 유익한 시간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상당히 비슷한 사이즈의 데이터가 보실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윈도우 10, 제가 저는 맥인데 윈도우 10은 파일 사이즈가 제가 어디 검색해봤어요. 대략 한 3.4GB 정도. 그러니까 이 컴퓨터 한 대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나가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 하나의 DNA,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DNA. 어떻게 보면은 우리 DNA 양이 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되게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DNA 하나를 이렇게 늘려놓으면 3m라고 했는데, 그 세포 하나의 세포의 크기는 대략 1마이크로미터에서 10마이크로미터.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이크로 나오니까 사실 너무 어려워하실 텐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려우신가? 엄청 작은 사이즈예요. 엄청 작은 사이즈인데 머리카락이 마이크로 되나요? 머리카락이 100마이크로. 머리카락 굵기의 한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가 하나의 세포 사이즈다.
보시면 되는데 DNA는 3m인데 세포 사이즈는 너무 작죠. 이걸 어떻게 또 세포 안에 꾸겨 넣느냐,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 것 같은데 DNA는 못 들어봤을 거 염색체라는 말은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DNA가 염색체로 이렇게 잘 폴딩이 돼서 잘 이렇게 꾸겨 넣어져가지고 세포 속에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실도 긴 실을 잘 이렇게 감으면 조그맣게 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세포 속 안에 DNA를 잘 이렇게 꾸며 넣는 염색체라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 염색체는 실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현미경으로 보여요. 이렇게 염색체가. 그래서 이 DNA는 왓슨 크릭이 1953년에 그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처음 밝히면서 노벨상을 받게 됐죠. 그래서 현대 생물학의 태동을 일으켰는데 여기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세포 속 안에 들어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제가 세포가 DNA를 복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 복제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 고비클랩처럼 돼 있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가 또는 수정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정란이 만들어진 다음에 한 개의 수정란이 엄마 아빠가 이제 결혼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을 만들고 얘네들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뒤에 얘기했지만 10의 14승계의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 세포 분열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세포 분열, 하나의 세포 분열을 생각하면 세포 하나에는 하나의 DNA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세포 분열을 하면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각각 동일한 DNA를 가져야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이 세포가 하나가 이 오른쪽에 잘 안 보이게 하는 세포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DNA가 여기 밑에 카툰이긴 하지만 이렇게 빨간색하고 검정색 DNA가 각각 복제가 중간쯤에 복제가 된 다음에 맨 아래쪽에 각각의 두 개의 세포가 동일한 DNA가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복제, DNA 복제, 레플리케이션. 그래서 세포 분열, 동일한 세포를 두 개를 만들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DNA, 유전 물질도 동일하게 복제가 돼서 나눠갑니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DNA는 어떻게 부모님으로부터 자식에게 전달되나요? 그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남자와 정자가 분홍색은 남자고 이제 파란색은 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이제 서로 만나서 수정란을 이룹니다. 그죠? 수정란을 이뤄서 각각 엄마와 아빠가 갖고 있는 DNA를 받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면 엄마가 갖고 있는 DNA 반, 아빠가 갖고 있는 DNA 반을 받아서 하나의 DNA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숫자가 나와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몸속에는 전체 아까 염색체라고 했는데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44개는 동일한 22개의 쌍으로 존재하고 두 개는 XX 또는 XY. 즉 뭐냐면 X는 여자와 관련된 있는 염색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Y는 남자와 관련된 염색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빠는 사실 남자는 X하고 Y를 가지고 있고 모든 남자는 내 몸속에 X하고 Y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X하고 XX 갖고 있습니다. 그 반대인 경우는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돼서 물론 이제 약간 뭐 아무튼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XX면 여자, XY면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을 받는다고 했는데 반을 받을 때 아빠한테서 결국 남자를 결정할지 남자의 자식이 나올지 여자의 자식이 나올지 결정하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XX만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X만 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남자는 XY를 갖고 있기 때문에 X를 줄 수도 있고 Y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Y를 주게 되면 남자가 나오게 되고 X를 주게 되면 같이 이제 XX가 되기 때문에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정란은 전체 44개의 동일한 22개의 쌍 염색체하고 XX 또는 XY 염색체를 갖고 있는
완성된 하나의 수정란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한 세트씩 DNA를 받는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동일한 짝의 염색체의 44개에다가 맨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길이가 긴 거 하나랑 짧은 거 하나가 페어가 되어 있죠. 그죠? 그게 긴 거는 X고요. 짧은 거는 Y입니다. 사실은 Y 크로모즘이 짧아요. 진화적으로 여기 연구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남자의 X 크로모즘, Y 크로모즘은 사실은 X 크로모즘에서 왔다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자에서 남자가 왔다. 되게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수정란이 하나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이게 어른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면 4 곱하기 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공을 늘려놨어요. 정말 많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4에다 공이 14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개수가 4 곱하기 10의 14승계의 세포를 이루어졌고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뉴런, 우리 생각하고 모든 활동하는 뉴런, 이 뉴런의 개수는 대략 10의 13승계 정도가 놀랍죠? 그죠? 우리 몸속을 이루고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어떤 세포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몸속에 있는 뉴런. 정답은 적혈구입니다. 네, 적혈구가 거의 60~70%를 차지하고요. 우리 몸속의 세포 중에. 네. 그 다음에 뭐 뉴런, 머슬, 그러니까 근육세포, 신경세포 이런 애들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한 개의 세포가 어떻게 10의 14승계의 세포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긴 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DNA니까 DNA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세포에 아까 전에 제가 30억 개의 ACGT DNA가 들어있다고 했고요. 결국 걔네들이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똑같은 DNA를 카피한다고 했으니까 4 곱하기 10의 14승계 세포가 있으려면 그거만큼의 DNA가 또 복제가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 DNA 양은 우리 걸어다니는 한 성인의 평균 DNA 양은 얼마나 되느냐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 세포에는 대략 30억 개가 있다고 해서 3GB, 그죠? 곱하기 4 곱하기 10의 14승. 그죠? 이거면 수학 14. 10의 24승 정도가 나옵니다. 10의 24승. 10의 24승이면요. 사실 우주에서 거의 보기 힘든 숫자죠. 그죠? 우주에서 보기 힘든 숫자인데 내 몸속에 있는 DNA 양이 벌써 우주에서 보기 힘든 DNA 정보의 양이 들어있다. 정말 놀랍죠.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감이 안 와요. 사실 10의 24승이라는 게 감이 안 와요. 그죠? 돈으로 얘기해 주시면 갑니다. 돈으로 얘기해도 제가 단위 10의 24승의 단위를 잘 모르는 제가 돈을 재주가 좀 없나 봐요. 미디언을 GPS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감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제가 정보를 갖고 왔냐면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정보라는 건 이제 컴퓨터에서 생산할 수, 인터넷에서 생산될 수도 있고 뭐 금융업에서 생산될 수도 있고 모든 산업에서 생산하는 정보의 양보다 우리 몸 한 사람에 들어있는 DNA 정보량이 얼마나 비교해봤더니 1년에 생산되는 전 지구의 모든 정보량보다 1000배가 이상이에요. 엄청난 정보래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니까 영화를 10의 15세기를 보셔야 돼요. 또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하드디스크가 한 10의 12승계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사실 감이 잘 없으시죠? 여러분들 미국 구글 웹 서비스로 되게 유명한 업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대략 한 10 엑사바이트, 10의 16승의 그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데 그 구글 데이터 센터가 몇 개 정도가 있는 거냐면 1000만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데이터. 엄청나요. 돈으로 얘기했으면 조금 더 잘 왔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이런 거야. 두 사람, 그러니까 America First DNA하고 Yes We Can DNA. 뒤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그죠? 두 사람의 DNA가 얼마나 다르냐? 제가 한 사람이 한 세포 안에 30억 개의 DNA가 있다고 했는데 그 30억 개를 기준으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DNA가 아까 제가 이런 말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DNA 갖고 있으면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obviously 다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DNA 차이가 갖고 있을까? 거의 차이가 없나요? 네. 맞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긴 한데요. 약 0.1% 정도 DNA. 이 개수로 따지면 30억 개니까 0.1%는 대략 300만 개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 몸속에 있는 DNA, 30억 개 DNA 중에서 평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DNA 차이가 평균적으로 300만 개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300만 개의 차이가 뭐를 만드냐면 눈이 노랗고 머리 색깔이 노랗고 까맣고 키가 크고 작고 뭐 다이아베티가 조금 더 잘생기고 안 생기고 뭐 이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닮았죠, 그죠? 닮았어요. 그래서 원숭이를 닮은 DNA하고 사람을 닮은 원숭이 DNA 두 개체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얼마나 할까요? 5%보다 적다. 3%보다 적다. 한 교수님 미리 좀 예습을 좀 하셨나봐요? 네. 약 2%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사람,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0.1%였는데 사람하고 침팬지의 차이가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DNA 개수, ACT의 개수 차이로 보면 대략 한 6천만 개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6천만 개만 바꾸면 사람을 원숭이처럼, 원숭이를 사람처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방법이 있다면. 그럼 또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화상 남자와 금성. 제가 화상 혹시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해 주셨죠. 네. 남자와 여자의 DNA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차이 날까요? 0.4%. 혹시 어진 측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사람하고 침팬지 한 2% 정도 차이가 났어요. 1%. 10이 나왔다. 놀라지 마세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원숭이보다 더 틀린 거야 우리? 사실 맞아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평생 살아도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저희가 침팬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난 그거 나 그렇게 공부 안 했어. 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X하고 Y 크로모점 때문에 X하고 Y 크로모점 우리가 갖고 있는 X하고 Y 크로모점의 차이가 사람하고 침팬지의 차이보다 더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장을 보러 가더라도 그 남편분들은 위에 간판에 이게 분리표만 보고 딱 살려고 하는 그 에일만 가가지고 딱 이걸 골라서 나오시잖아요. 목표의식을 갖고 하는데 그 아내분들은 들어가자마자부터 이제 물건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시죠. 저렴한 물건들이 있으시잖아요. 약간 그 관계지향적인 평균적인 얘기예요. 이게 사실 남자와 여자는 항상 나이 차이가 나는데 특성이 그 특성은 정말로 이렇게 2.5% DNA 차이예요. 질문 잠깐. 네. 바로 전에 침팬지랑 그 대통령은 둘 다 남자. 네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면 또 다르겠죠. 남자 사람하고 여자 침팬지하고는 또 다른 얘기겠죠. 네. 오히려 수컷 침팬지랑 남자랑 같이 사는 게 더 잘 맞을 수도 있다. 서로 그 나이 말이 안 통해. 네. 네. 그러면 지금 또 질문 드릴게요. 일란성 쌍둥이의 평균 DNA 차이를 알아요. 제가 아까 전에 똑같은 DNA를 갖고 있으면 똑같은 사람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일란성 쌍둥이는 정말로 100% 똑같냐? 하나 실수를 하면서. 미리 예술을 하신 것 같아요. 일란 쌍둥이가 있는데 제 딸입니다. 네.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딸들을 보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일란 쌍둥이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일란 쌍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저희 일란 쌍둥이 형보다 닮아 있는 것보다 우리 둘 딸이 조금 더 덜 닮은 것 같아요. 혹시 보시면 이제 닮았나요? 하나가 약간 뒤쪽은 네, 그래서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닮았다는 얘기는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외모.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모. 근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우리 딸들이 일란 쌍둥이가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란 쌍둥이가 확실한 게 이게 자궁막이라고 있는데 자궁막이 사실은 늦게 세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다가 1214승계의 세포를 만들게 되는데 세포를 만들다가 어떤 초기 시점에 이 세포가 세포가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쌍둥이 한 명이 되고 또 하나가 쌍둥이 두 번 쌍둥이가 되는데 빨리 이게 쪼개질 수도 있고 좀 늦게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쪼개질수록 더 닮은 쌍둥이가 나오고 늦게 쪼개질수록 좀 더 다른 쌍둥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더 늦게 분리가 되면 여러분들 아시는 샴 쌍둥이가 서로 이렇게 붙어서 샴 쌍둥이.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이유는 저희 딸들이 조금 다른 이유는 자궁막 한 막 안에 들어있다고 사실 일란 쌍둥이는 각자 막을 따로 갖고 있어요. 빨리 분리가 되면. 근데 막이 이렇게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좀 늦게 분리가 됐다는 조금 더 늦게 분리가 됐다면 이제 샵이 됩니다. 근데 자궁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일란 쌍둥이. 부정할 수 없는 일란 쌍둥이. 그러면서 얼굴 좀 다른 거는 아까 DNA가 세포가 두 개 쪼개질 때 복제가 된다고 했죠. 30억 개 DNA가 복제가 되는데 이 복제를 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사실은 화학적이에요. 이제 뭔가 엄청난 어떤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DNA 복제를 해내거든요. 화학 반응이란 결국 에러가 존재합니다. 에러가. 그래서 세포 하나, DNA 하나를 복제를 할 때마다 대략 한 개에서 두 개의 에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늦게 분리가 되면 될수록 그 에러가 조금 더 많이 있는 상태에서 분리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란 쌍둥이의 DNA의 차이는 제가 한 10개에서 20개 차이가 물론 엄청 작죠. 거의 0%죠. 그죠? 근데 100% 아이덴티컬하진 않다. 그래서 조금 늦게 분리가 되면 요개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요. 빨리 분리가 되면은 요개수가 조금 더 적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여자 쌍둥이는 조금 더 얼굴이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설명드리기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람의 DNA 대부분이 쓰레기냐, 정크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2000년 초반에 부시하고 2003년에 클린턴이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그 어나운스를 뉴스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혹시 그때 기억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30억 개의 DNA가 ACGT가 어떻게 있는지를 처음 밝혀낸 사건이에요. 이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DNA 안에 뭐가 있는지를 과학자들이 다 들여봤는데 대부분은 쓸모없는 부분인 것 같다는 게 이제 알려져요. 무슨 얘기냐? 30억 개의 DNA 중에서 약 2% 정도만이 뭔가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고 2%라는 게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 단백질 아시죠? 단백질. 이제 DNA가 결국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 DNA 중에서 2%만이 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고 나머지 98%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DNA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2%만 필요하면은 조그마한 그 미생물들이랑 뭐가 차이가 있지 우리가? 뭐 이런 이제 그 철학적인 질문들이 막 생겨나요. 이제 조금 어려운 그 그림처럼 보이긴 하는데 결국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DNA, 제가 DNA 말씀드렸죠. DNA, 우리 몸속에 갖고 있는 유전물질 DNA는 결국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DNA 코드가 마치 프로 코드하고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코드를 갖고 있고 얘네들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 그래서 이렇게 이걸 우리가 DNA 정보의 사용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대학교 교재에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걸 컴퓨터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바이너리 코드가 C 코드를 내가 프로그램화되는 어떤 그런 약간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백질은 이제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DNA 코드는 이제 이징 코드하고 비슷하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35개 DNA 중에서 약 2%만이 단백질을 정보를 담고 있는 영역이고 나머지는 98%는 그렇지 않은 정도다. 그래서 사실 10년 넘게 동안 이런 98%의 사람의 DNA 정보가 필요가 없는 영역, 거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더라도 아무 질병과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 연구실이 등장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저희 품은 질문이 이거죠. 그럼 98%는 정말 쓸모가 없느냐, 그죠?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영역이라고 쓸모가 없는 영역. 이 질문이. 그래서 DNA 속에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또 다른 유전자가 있는지를 저희가 거의 한 10몇 년 동안을 이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DNA ACGT 정보를 어떤 그 수치적인 정보로 변화를 시킨 다음에 그 통계 모델이나 뭐 기계학습, AI들 인공지능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이오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문을 생명정보학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생명정보학을 연구하는 연구실이고요. 그래서 사람 DNA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유전자를 찾는 작업들을 이제 여정을 떠나보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마치 이제 암호화된 코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의미 있는 정보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물론 이제 복잡한 수식을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개념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렇게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My favorite musician is BTS. 마치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DNA상에서 의미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염색체 안에, DNA 안에 어떤 유전자 정보가 있는지 이렇게 다 이제 그 주석이라고 하는데,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주석. 경제는 주석. 네. 그래서 단백질 유전자 개수로 봤을 때는 사람이 여기 좀 어려운 그 용어가 있어가지고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끝에서 두 번째 H, Homo sapiens 그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개수가 대략 한 2만 1000개 정도가 있고요. 35개 DNA 안에 좀 올라가 보면 여기 에셀비제라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맥주 만드는 효모예요. 빵 만드는 효모예요. 이 효모는 DNA 사이즈는 사람의 DNA 사이즈의 3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유전자 개수는 대략 한 6,000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거 볼까요? 여기 맨 밑에 여기 뭐죠? 이게 보리예요, 보리. 네, 보리 유전자 개수가 95,000개. 지놈 사이즈는 저희보다 5배 이상이 큽니다. DNA 사이즈는 저희보다 DNA 5배 이상이 큽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 보시면 씨엘레앙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예쁜 꼬마 선충이에요.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면 과일 속에 있는 작게 기어다니는 구더기 같은 약간 선충인데 그 뱃속에 사는 그 기생충하고 약간 친족 관계라고 보시면 물론 작긴 하지만 이 선충이 지놈 사이즈는 그러니까 DNA 사이즈는 사람의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유전자 개수는 거의 동일한 단백질 유전자 개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필요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영역에서 이제 새로운 유전자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DNA 대부분 쓸모없는 저크인가 이걸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그림하자면 사람 DNA 대비 다양한 생명체의 DNA가 사람 DNA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봤어요. 아니, 침팬지는 98%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고양이는 사람하고 DNA가 90%가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젖소, 그죠? 홀스타인 같은데 80% 정도. 닭, 지가 먹는 닭 60%. 이거 마우스가 레진가요? 마우스네요. 마우스가 한 80% 정도. 그 옆에 오리너구리입니다. 오리너구리. 네, 화석 특종이죠. 그 포유류와 뭐죠? 포유류 뭐의 중간종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포유류예요, 쟤는. 근데 포유류와 조류의 중간종이라고 부르는 82%의 DNA가 동일하고요. 옆에 맨 아래 하단 보면 지브라피쉬라고 하는 건데 물고기예요. 여기 물 줄무늬에서 지브라피쉬라고 하는데 이 DNA는 76%가 척추동물인데 여기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드시는 바나나 사람하고 DNA가 얼마나 똑같냐? 50%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반은 바나나를 먹으면서 반은 사람 DNA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 DNA 대부분이 정크라면 쓸모없는 영역이라면 왜 도대체 모든 생명체에서 동일한 DNA를 갖고 있는가? 그죠? 쓸모없다. 그죠? 수십억 년 동안 생명체가 진화를 하면서 DNA를 보존을 시키고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고 쓸모있는 것만 계속해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나나도 50%가 유사하단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는 사람 몸속에 있는 DNA는 전부 다가 정크는 아니다. 그죠?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세포 속에 있는 모든 여기 이번에는 DNA 단백질이 아니고 중간에 여기 DNA에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RNA라고 하는데 이 RNA 정보를 다 세포 속에 있는 RNA를 다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기계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차세대 생활부장처럼 그러니까 몇 시간 안에 한 세포 속에 들어있는 모든 DNA하고 비슷한 정보인 RNA 정보를 한꺼번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정보를 분석하게 되면 우리 DNA에 얼마나 의미 있는 유전자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넘게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2만 1000개를 제외하고 약 2만 개의 새로운 유전자 또 2000개의 또 다른 새로운 유전자를 찾게 됩니다. 이런 유전자가 단백질 유전자를 만드는데 조절을 하는 역할을 유전자라고 밝혀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위원도 했었는데 고등학교 생물을 교과서를 보면 사람의 유전자 개수는 2만 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 틀린 거예요. 사람의 단백질 유전자 개수는 2만 1000개다 이렇게 적으면 사실 맞는 얘기지만 사람의 유전자 개수는 2만 개라 사람의 유전자 개수는 대략 4만 5천 개에서 5만 개다 이렇게 말해야지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했어요. 미국 교과서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 이건 마지막 이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야 할 주제인데. 그러면 DNA의 돌연변이는 들어보셨죠, 그죠? 영어로는 뮤테이션입니다. 돌연변이는 암과 또는 유전병을 일으킬 수 있다. 당연히 예스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DNA 돌연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DNA 돌연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DNA 돌연변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DNA가 복제될 때 에러가 있다고 했어요. 한 번 복제할 때마다 한 개, 두 개의 에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에러가 쌓이게 되면 이제 수십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에러예요. 복제 에러. 두 번째 뮤테이션, 돌연변이 이유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돌연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에요. 첫 번째, 얼마나 자외선에 노출이 됩니다. 여기 멜라노마, 피부암을 일으키는 멜라노마의 가장 주요의 원인이 UV, 자외선을 쏘여서 DNA 변형을 일으켜서 암이 되도록 하는
기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혹시 담배 피시는 분? 한 번도 안 웃으시나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슬라이드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다행히 여기 없으셔서 네, 담배 사실 가장 큰 돌연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술은 많이 드시죠. 저도 술. 식도암, 여기 식도의 그 뮤테이션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물론 여기 식도 뭐죠? 위산 역류 그것은 원인이긴 하지만 사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DNA 발암물질, 여러분들이 말 들어본 발암물질. 그 발암물질은 결국 사람의 DNA를 돌연변이를 만드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탄 음식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죠. 다 DNA와 관련. 물론 이제 DNA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DNA 원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인 한 명당 대략 한 10의 4승계에서 10의 7승계의 돌연변이가 평생 살면서 발생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돌연변이가 적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돌연변이가 이제 축적이 됩니다. 당연하죠. 계속해서 환경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암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서요. 정말로 암이 많이 늘어나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니까 오래 사니까 돌연변이 더 많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암 발생이 더 많이 빈도가 높아지는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의 4승계에서 10의 7승계의 돌연변이가 일단 사실 너무 오도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10에서 어떤 사람은 10을 7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지 적은 돌연변이를 갖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지 높은 돌연변이를 갖게 되느냐. 이게 몇 년 전이죠? 3년 전에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 그리고 제가 캡처해 온 건데 담배를 핀 사람과 안 핀 사람의 돌연변이 여기서 폐암 걸린 환자를 조사를 한 거예요. 정상인들 조사할 수 없으니까. 폐암 환자의 담배 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돌연변이를 개수가 얼마인지 찾아봤더니 보시면 가장 많은 환자는 사실은 3,600만 개 밑에 돌연변이 있죠. 근데 물론 적은 위암 환자 중에서 사실 적은 삼수기였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한 1,000만 개의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근데 비흡연자,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은 대략 한 300만 개 정도. 그러니까 담배를 핀 사람이 평균적으로 3배 이상의 돌연변이를 갖게 되는 거고, 사실 바로 리니어하게 증가하진 않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3배 이상 암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담배 피는 거.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끊으라고 당장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농담을 하면서 학생들 담배 끊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없으셔가지고 지금. 근데 이제 이게 핵심 질문.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뭐 내가 담배 피고 내가 죽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빨리 죽으면 내가 빨리 죽고 싶어서 빨리 뭐 담배를 피는데 무슨 상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담배를 폈는데 자손한테 이게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그러니까 돌연변 물론 간접 흡연도 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담배를 피워서 내 몸속에 DNA가 변형이 돼서 자손한테 그게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애기들은 다 하셨고 그죠? 근데 이제 젊었을 때 담배를 피거나 이러면 사실은 이제 더 큰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돌연변이 아까 10의 4승계, 10의 7승계 돌연변이가 사실 모든 세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10의 14승계 모든 세포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자손한테 전달되는 돌연변이는 극히 일부예요. 사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속에 일고 있는 모든 세포 중에서 생식세포, 이게 무슨 말이냐, 난자나 정자를 만들 수 있는 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그거는 전달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세포, 그걸 우리가 체세포라고 합니다. 체세포는 돌연변이가 생기면 우리 몸속에서만 암을 일으키고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식세포 돌연변이, 폐세포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생세포 돌연변이는 이제 전달이 되고요. 영어로는 이제 이네리턴스. 체세포는 이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아까 10의 4승에 10의 7승이라고 했는데 대충 수치를 생각해 보면 대략 평균 한 10개 미만의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다음 세대로 전달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를 낳는 거죠. 그죠? 우리 사실 저희도 40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일란 쌍둥이의 가장 큰 그 인자는 나이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란 쌍둥이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돌연변이가 더 많은 상태에서 이제 수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유산율도 좀 더 높은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 환경, 담배를 피셨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 전달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미혼이거나 아기를 가질 생각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는 다 전달이 되든 안 되든 나한테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어떻게 암을 일으키냐 생각해보면 결국 아까 제가 DNA가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DNA의 변형이 돌연변이에 나타나게 되면 단백질의 변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왼쪽 그림은 정상 유전자, 그러니까 정상 DNA에서 정상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비정상 단백질 변형을 아예 단백질을 못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암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가장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비소세포성 폐암. 그래가지고 그 폐암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DNA 돌연변이가 있는 어려운 용어긴 한데 EGFR 이런 유전자 이름이 유전자예요. 단백질 만든 유전자인데 EGFR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되면 요 폐암이 생겨요. EGFR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그런데 이 돌연변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 아까 제가 EGFR 유전자라고 했는데 이 비소세포성 폐암에 7명 중에 1명이 EGFR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갖고 있습니다. 돌연변이를 갖고 있게 되면 사실은 돌연변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돌연변이를 갖고 있게 되면 이 돌연변이를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약물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약물을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돌연변이가 없는 폐암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그냥 제너럴 케모테라피를 해요.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세포 분열을 못하게 하는 제너럴 케모테라피를 하게 되면 뭐 머리 빠지시고 뭐 살이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되게 어려운 이제 화학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타겟 테라피는 여기 그 EGFR 뮤테이션을 타겟팅하는 약물을 쓰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주사제가 아니고 이 약을 하나씩 얼마나 편하게 먹으면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 부작용이 없고 EGFR 뮤테이션이 있는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한테는 이 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겠죠 우리가? 사람 보면 이 뮤테이션이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인정을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EGFR 뮤테이션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인종별로 살펴보면 EGFR 뮤테이션, 그러니까 EGFR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아시안 포퓰레이션에서는 대략 30에서 50%가 존재해요. 웨스턴 포퓰레이션에서는 대략 10% 이상, 13%가 존재해요. 그래서 아시안의 한국 사람들도 대략 30%에서 50% 정도의 EGFR 뮤테이션이 폐암 환자에서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는 저 약물을 쓸 수가 있게.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사실은 이제 암 환자가 1년에도 수천만 명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암 환자의 DNA 정보를 분석을 해서
아까 EGFR 돌연변이 예처럼 어떤 돌연변이가 있을 때 어떤 약물을 처리를 하면 반응이 좋더라 라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 환자에 오면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DNA 데이터 그리고 임상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이런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약물을 취하니까 좋더라. 또는 이런 약물을 한 반만 쓰니까 좋더라. 어떤 사람이 이런 약물을 2배를 써야 또 좋더라. 이런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해서 이런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쌓이겠죠.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결국 의사의 옆에 컴퓨터, AR, 인공지능이 앉아서 이 환자의 DNA를 분석을 한다. 이 사람은 A라는 약물을 쓰는 게 가장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이 예측을 할 수 있는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뉴욕의 스건 캐처링이라는 병원에서 왓슨 메디슨 버전이 실제로 암 예측을 하고 약물 반응성 예측을 하는 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이미 도입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에요. 보면 자 그림이 조금 안 보이긴 하는데 DNA상에 색깔이 다른 두 개의 돌연변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약물 치료를 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있건 없건 이 약물을 그냥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빨간색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한테 빨간색 약물을 쓰고 초록색 약물이 있는 사람한테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은 초록색 약물을 쓰는 거죠. 또는 둘 다 있는 사람한테는 두 약물을 다 씁니다. 콤비네이션 테라피. 이렇게 해서 치료 효과도 높이고 부작용도 줄이고요. 암 치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암 환자 그룹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어떤 약물을 처리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병원에 가시게 되면 혈액을 뽑거나 아니면 암 조직을 떼서 바이옵시라고 하는 조직을 떼서 거기에 있는 세포에 있는 DNA를 추출을 한 다음에 그 DNA 안에 어떠한 돌연변이가 있는지 거기서 검사를 이제 루틴하게 하시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병원에서도 이게 보험 커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험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 그 암세포에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약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될 거는 어떠한 돌연변이가 어떠한 그 암을 일으키는지 어떠한 약물에 더 잘 맞는지 그 얘들을 더 많이 분석을 해야 되는 게 과제입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요. 여기 사실 잘 안 보이는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창덕궁이었는지 내가 기억이 나는데 창덕궁이었던 거 창덕궁에 가가지고 어느 한 봄날 되게 그 고풍스러운 건물하고 저기 현대제 건물에 같이 있는 되게 좋은 알고 있나? 네, 거기 가서 같이 사진 찍은 거고 여기 한양대학교 퓨전 텍 센터라고 저희 연구실 11층에 저희 연구실이 있는데 한양대 여기 중랑천 옆에 이렇게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연구실이 있고요. 이 건물 안에는 의학을 하시는 분, 공학을 하시는 분, 저희같이 이제 생물학을 하면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분석하는 이분들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라도 굉장히 늦었죠. 그 당시에 미국은 벨이라는 연구소에서 전화기를 만들어서 이미 가정대 가정을 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런 교환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 되겠다. 이거를 자동으로 연결되는 걸 만들자 해서 전자 교환기를 개발하게 됐고 그 사건이 이제 저희 연구소가 하는 첫 번째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DMA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이따가 통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사람들이 그 통신하면 뭐 복잡한 생각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가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로스차일드가라고 되게 유명하죠. 그 유대인 가족인데요. 아마 전 세계 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에도 영향력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로스차일드가가 영국에서 굉장히 거부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워털루 전투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있었죠. 나폴레옹이 이제 엘바스에서 나와가지고 한 번 더 집권을 하려고 나왔는데 전쟁을 다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연합군 쪽에 굉장히 많은 영국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놨거든요. 투자해놨다 보니까 꼭 이겨야 되는데 이길지 질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로스차일드가는 뭘 갖고 있었냐면 정보원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 정보원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냐면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48시간 이내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워털루가 탁 일어났는데 전투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로스차일드가는 그 결과를 알았습니다. 사실 나폴레옹이 졌죠, 당연히 졌는데 그 집에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한숨을 쉽니다. 왜냐하면 마치 영국 연합군이 진 것처럼 한숨을 팍 쉬니까 주변에 많은 거부들이 재산들을 다 팔고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가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로스차일드가 왕창 샀어요. 그리고 나서 또 몇 시간 뒤에 드디어 이제 다시 연합군 승전보가 올라왔죠. 이미 그때는 영국의 많은 부가 벌써 로스차일드가 넘어갔죠. 이런 이제 과거의 기록들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많이 성공한 이유는 얼마나 빠른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재력을 갖게 되는 그런 일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정보를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이동통신 부분을 잠깐 할 거예요. 정보라는 건 이제 뭐 시간이 제한돼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뭐 전신부터 해서 쭉 있지만 그다음에 지금은 유선 인터넷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요즘에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이동통신 부분만 한번 잠깐 다뤄보면 이동통신은 흔히 단말기라고 하는 우리 전화기가 있겠고요.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따르려 하면 기지국이라고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렇게 안테나가 서 있습니다. 안테나가 서 있고요. 거기서 전화를 하면 기지국 제어기에서 교환기를 가서 아까 이제 자동으로 이제 교환이 되죠. 교환돼서 다른 집 또 기지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 전화는 저렇게 교환기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 반해서 우리가 요즘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하기도 하죠. 뭐 검색도 하고 그럴 때는 교환기 이후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또다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화를 한다는 건 주로 단말기에서 교환기 갔다가 다시 이쪽 단말기 연결되는 거에 반해서 인터넷은 단말기에서 교환기를 거쳐서 인터넷까지 가서 다시 정보가 오는 두 가지 이제 패스가 있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동통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동통신은 주로 1세대 통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는 1세대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1G, 2G, 5G가 G가 이제 제너레이션의 약자인데요. 1세대 통신 해서 뭐 5세대 통신 이렇게 되는데 맨 처음에 사람들은 5세대가 나올 거를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동통신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3세대 때부터 이제 실제로 이걸 3세대라고 하자 하면서 1G, 2G, 3G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1G로 정의를 하게 됐는데 1세대 통신은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당시에 1984년도인데요. 이 당시에 저 전화기가 있으면 굉장히 부자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유선전화고 집에 전화가 한 대 있거나 말거나 아니면 집에 유선전화기 정도는 있어도 무선으로 길을 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거였죠. 그래서 저기 보면 다 비즈니스맨들이 딱 있죠. 이유는 저분들이야말로 이 정보가 돈인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샀죠. 비즈니스맨들이 계약도 해야 되고 그죠? 어디 만남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이동통신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이런 이동통신에 대한 갈급함이 컸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음성 통화에 국한됐습니다. 이때는 뭐 문자를 보낼 수 있거나 데이터를 쓰거나 할 수는 없었고 오직 목소리만 전달했습니다. 약간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어려운 부분 잠깐 보시면 어떻게 음성을 전달하느냐 하면 라디오를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RF라고 쓰는데요. 라디오 프리퀀시의 약자인데요. 실제로 RF는 아니고 그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를 가지고 그 전자기파에다가 신호를 싣는데 옛날에 라디오에 썼기 때문에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 라디오를 들어보시면 지금 그 보통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켜시면 100메가대, 98메가, 100메가 이런 때 딱 맞추면 소리가 들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소리가 있으면 캐리어
요 캐리어 프리퀀시라는 곳이 아까 100메가 뜻입니다. 100메가의 신호에다가 우리가 보내고 싶은 음성을 이렇게 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가 모양이 돼가지고 막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라디오에서 맞춥니다. 100메가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 소리를 다시 끄잡아내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되죠. 배터리가 그런 식으로 라디오는 이렇게 굉장히 멀리까지 이제 전파를 하는데, 여기 녹색으로 된 거는 AM이라고 하고요. 밑에는 FM인데요. 그 AM은 주로 크기를 변화시키는 거고, FM은 간격을 조절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M은 훨씬 멀리까지 전파가 되고요. 또 주파수가 낮을수록 멀리 되는 데 반해서 음질이 떨어지고 노이즈가 좀 심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FM은 멀리 가진 않지만, 주로 고주파를 쓸 때 멀리 가진 않지만 음질이 깨끗한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거는 마치 라디오를 이렇게 맞추면 내가 이렇게 보낸 음성 신호를 이분도 100메가에 맞추면 제 음성을 듣고, 이분도 음성을 맞춘 100메가를 맞추면 음성을 듣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랑 통화를 하고 있으면 도청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전화기로 쓰기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디지털 전화기를 만들자 해서 이때부터 이제 CDMA라는 기술이 나옵니다. 참고로 CDMA 기술이 저희 연구소가 상용화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 기술이 개발되면서부터 이런 아주 비싸던 핸드폰이 값싸게, 혹은 서로 도청이 되던 통화가 도청이 안 되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전화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 다음 잠깐 다음 슬라이드 잠깐 갔다가 오면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그런 데 있어서 서로 간에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통화가 됐던 거죠. 이 기술을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했는데 사실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나라 맨 처음에 SK텔레콤이라는 곳에다가 제안했습니다. 이거 좀 사서 우리가 물건을 만듭시다 했는데, 그 당시 SK텔레콤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였죠. 그래서 그분과 굉장히 긴밀한 기반이었기 때문에 돈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지를 않았어요. 근데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은 누구나 잘 아실 텐데, 퀄컴이라는 회사가 그 당시는 SK텔레콤보다 한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퀄컴을 살까 말까 했는데 결국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퀄컴은 저희 연구소에서 기술을 사갔습니다. 저희가 2천억에 팔았는데요, 굉장히 싼 값에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퀄컴은 지금 삼성보다도 더 큰 규모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CDMA 이 기술을 가지고 모든 핸드폰에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대부분의 핸드폰은 퀄컴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밖에 붙어 있든 안에도 붙어 있든. 왜냐하면 그 퀄컴 칩을 통해서 이런 무작위 코드를 만들고 다시 무작위 코드에 해당하는 것을 받아내면서 서로 간 통화가 되기 때문에 저 퀄컴 칩을 누구나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퀄컴은 지금은 이제 거부가 됐죠. 우리나라로 보면 굉장히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기술 개발을 했는데 SK텔레콤이든 KT든 우리나라 회사가 샀으면 우리나라가 퀄컴만큼 컸을 텐데 안 사는 바람에 미국 팔아서 굉장히 손해를 본 그런 일입니다. 여기 이제 투지인데요. 투지에는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미국은 제가 환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그 주파수를 800메가라고 해서 800메가라고 해서 아주 800메가짜리 주파수를 쓰는 핸드폰이 있었고 1.7기가에서 한 2배 정도 되는 주파수를 쓰는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같으면 SK텔레콤은 800메가를 쓰고 그 다음에 KT나 LG는 1.7기가를 쓰는데요. 저 차이는 그걸 했습니다. 800메가를 쓰면 훨씬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낮을수록 멀리 보내도 잘 전달이 되고요. 주파수가 큰 1.7기가를 보내면 멀리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못 가는 대신 한 장점이 있죠. 청명합니다. 소리가 더 깨끗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은 이제 1.7기가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는 800메가짜리로 셀룰라 폰으로만 상용화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지국을 너무 자주 세워야 되거든요. 1.7기가라면 기지국을 1.6km마다 세우면 되는데 800메가는 3.2km마다 세워도 되니까
미국이란 땅에서는 800메가가 훨씬 유리한 반면에 한국은 1.6기가가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깨끗하고 나라는 좁으니까 기지국을 촘촘하게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지국을 촘촘히 지금 세우면 마찬가지인데요. SK, TK, 지금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다 씁니다. 이제 800메가 쓰고 1.7기가 쓰고 2.1기가 쓰고 그게 이제 LTE로 변화되는 건데요. 어쨌든 2세대 통신까지는 그 2개의 주파수 때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로 이제 스타텍이라고 해서 아마 이 정도나 여기서부터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썼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노키아는 이제 슬라이드 폰이라고 이렇게 쭉 열어서 이걸 썼었죠. 그래서 이때는 모토로라가 쓰면은 이제 사용 시간을 늘리는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도록 디자인한 쪽에 치중을 뒀고요. 그 다음에 노키아 쪽은 얇게 만들고 세련되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세대 통신이 시작이 되는데요. 3세대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좀 치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 치고 들어가면서 애플이 잘하는 것들의 상당한 부분을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3세대 통신의 대표적인 주자는 애플과 삼성으로 이제 대변입니다. 바로 전에 나왔던 그 모토로라하고 노키아는 대표 노키아는 이제 벨기에 단대에 거의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 3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전을 못한 거죠. 2세대 통신까지만 하고 기술 개발을 빨리 안 따라갔기 때문에 3세대 때는 망하고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3세대의 특징은 이제 당연히 음성은 되고요. 문자도 되는데 이제는 영상 통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 영상 통화로 저희와 내가 통화를 하게 되는 거다. 근데 영상 통화가 된다는 거는 사실 통화량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음성에 비해서 영상은 훨씬 많은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어렵겠지만 잠깐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당연히 오셨으니까 예전에는 주파수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신호를 실어 보냈는데요. 신호를 실어 보낼 때 0부터 시작하는 신호에다가 어떤 사람은 신호를 실어 보내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 올라가는 신호에 안 보내고 이번에는 내려가는 신호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내려가는 신호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 주파수가 이렇게 움직임이 돼 있어서 올라갈 때 보낼래? 소위 말해서 제일 위에처럼 0에서 시작하는데 올라갈 때 보낼래? 아니면 요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 보낼래?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신호에다가 내 음성 정보를 씹느냐를 가지고 나누는데 코드를 맞추니까 4개의 이제 경우가 수가 생기는 거죠. 맨 처음에는 시작해서 올라가는 쪽, 그 다음에 내려가는 쪽, 두 번째 밑에서 올라가는 쪽, 위에서 내려가는 쪽. 이렇게 4개의 신호에다가 신호를 실으면 4배나 많은 정보를 이제 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이전에 어떤 속도가 안 나던 거를 1.9메가 정도의 속도의 데이터만 보내는 것들을 14.4메가 정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부터 영상이 안 끊기고 이렇게 통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성에서부터 영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런 어려운 기술이지만 쿼드라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터라는 저런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드디어 영상 통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사실 계속 CDMA 기술을 이야기하고 통화 기술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생각합니다. 이분은 아마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스마트폰 하면 대부분 분들이 스티브 잡스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시지만 잘 보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실제 셀폰을 개발하신 건 아니고 컴퓨터를 개발하신 건 아니고 컴퓨터와 셀폰을 결합하는 일을 하셨죠. 집에 옛날에 큰 컴퓨터가 있었고 누구나 쓰던 2G 폰이 있었는데 2G에서 3G로 가는 건 뭐냐면 이 2G에다가 통신 기술을 넣은 게 아니라 컴퓨터 기술을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화에 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대용으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3G 폰의 3G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떻게 보면 통화량보다는 데이터량이 많아졌다. 옛날에 사람들이 통화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핸드폰으로 대부분은 통화는 거의 안 하고요. 문자 보내거나 인터넷 검색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굉장히 빨리 캐치하고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에 통화만 할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내야지 해서 성공적으로 해서 빅 점프를 만들어내요. 애플이 어떻게 보면 핸드폰에다가 통신 기술에다가 컴퓨터를 넣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보고 우리나라가 엄청 좋아했죠. 왜냐하면 컴퓨터의 많은 부분들이 전자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전자가 강했죠. 그래서 삼성이 뭐 메모리 분야도 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고, LG는 디스플레이 쪽이라 해서 우리가 핸드폰의 그 모니터 부분이 세계 1위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화기 때는 모르겠지만 작은 컴퓨터 만드는 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LG가 이제 애플만큼을 따라가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투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통신 분야에 투자도 많아져서 드디어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LT 어드밴스드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걸 상용화돼서 지금 LG든 아니면 SKT든 지금 KT든 미국의 뭐 버라이즌도 마찬가지고 LT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LT라고 이름 붙인 건 롱턴 레볼루션 약자인데, 이것도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걸 4세대 통신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LT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4세대 이런 거는 이제 표준에 해당하는 말이고, LT는 약간 그 감성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LTE 기술은 뭐냐면 이제 3.5세대인데 드디어 LTE부터는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요. 속도가 아까 이제 전기 상태는 1기가고 고속 이동식 차를 타고 가면서도 100Mbps가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차를 타고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화는 뭐 이미 이제 누구나 하는 거고요. 영상 통화도 이미 다 하는 거고, 고속 이동식 즉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도 인터넷이나 영상 통화를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LG에서는 굉장히 빨리 자기들이 오리지널 LTE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LTE는 왜 사람들이 말이 많이 하면, LTE는 사실 정확하게 통화량이 기준은 있는데 사람들이 LTE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LTE에 해당하는 만큼 안 하고도 우리는 LTE 수준이야 라는 말로 선전하면서 사실 LTE가 약간 어떻게 보면 과장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LTE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아까 황 교수님 설명한 질문하고도 비슷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이동될 수 있느냐? 원리를 잘 보시면 아까 이제 아날로그 시대 때 썼던 800메가가 있었고요. PCS에 썼던 1.8메가가 있었고, 요 두 개 더 빠른 어떤 주파수들을 더 만듭니다. 마치 라디오로 보면 100메가도 쓰지만 200메가도 쓰고 동시에 여러 개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TV 광고에서 뭐 여러 차선 뭐 이런 말이나 팔로미 해가지고 8차선으로 간다 뭐 이런 말 썼죠. 이게 마치 도로로 보면 이게 옛날 도로면, 옛날 지방도면 이제 뭐 프리웨이도 있고 하이웨이도 있고 뭐 익스프레스웨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길을 만들어서 각각의 주파수에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면 합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리상 굉장히 쉬운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옛날에 있던 길에서 옆에 도로를 하나 더 내면 되는 셈입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여러 개의 도로들을 사용해서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내게 됐습니다. 5G 시대가 왔는데요. 아까 한국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결국은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을 했습니다. 뉴스를 잘 보시면 올해죠. 올해 4월 3일 날 우리나라는 반발의 차이로 미국의 버라이즌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을 설치했다.
이 간발 차이 정도가 한 이틀 차이입니다, 사실. 네, 그 이틀 차이 난 이유는 보라이전이 언제 그 상용을 하겠다라고 사실 발표를 했는데 한국이 서둘러 빨리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터졌죠. 5G 서비스 터졌다 안 터졌다 속 터진다. 네. 서울수도 잘 안 됩니다. 그 하나의 어떤 그런 네임택을 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무리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충분히 사실 보라이전과 우리나라 수준이 거의 다 둘 다 이제 엣지에 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엣지에 와 있는데 결국 이틀 차이라는 거는 전략적인 차이가 됩니다. 뉴스 1층은 우리나라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KT나 글로벌 통신사들이 계속 지금 5G를 주도하고 있고요. 아직 5G가 상용 서비스가 됐지만 굉장히 제한된 지역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같으면 서울이라든지 제한된 지역만 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핸드폰을 이렇게 켜서 보시면 위에 조그마한 글자는 3G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 벨뷰에 사는데 벨뷰를 돌아다녀 봐도 도심 지역에 가면 LTE라는 글자로 바뀌지만 약간만 떨어지면 3G로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핸드폰이 알아서 자기 채널을 고릅니다. 채널을 고르는데 매각지에 가면 여전히 옛날 쓰던 옛날 지방도밖에 없는 거죠. 800메가짜리 그 주파수밖에 안 잡히기 때문에 통화만 겨우 되고요. 약간 좀 괜찮은 데 가면 3G 해서 이제 2.1기가까지 나오는 그것까지 되고 시내에 들어오면 LTE 서비스가 되죠. 왜냐하면 기지국에서 모든 채널들 다 쏴주기 때문에 핸드폰이 모든 채널에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인 LTE 서비스가 되는 셈입니다. 그 말인즉슨 5G가 되려면 5G에 해당하는 기지국이 있어서 그 5G에 해당하는 주파수대로 데이터를 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서 써먹어야지 5G 서비스가 되는데 이 기지국을 세우는 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지역에 만 10개를 세우면 10개가 만약에 3.2km를 커버한다면 3.2km에 사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즉슨 뭐냐면 가입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국을 몇 개만 세워도 가입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본전을 뽑는 거에 반해서 미국은 굉장히 힘듭니다. 3.2km에 해놔도 듬성듬성 살기 때문에 그 가입자가 많이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이 좀 통신에서 앞서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밀집된 지역에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또 약간 그 논의 이야기 해보면 실제로 현재 한국은 이런 이동통신 서비스의 플랫폼이 됩니다. 뭐냐면 대부분 후발주자들이 어디서 우리가 개발한 거를 테스트 해볼까 이런 테스트를 해보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하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지국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은 서울, 부산, 전국적으로 다 한번 하면 다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통화가 되면 자기 나라에 가져가면 거의 100%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이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환경이라 하면 기지국 하나당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쓰는 어떤 상황들이 많은 그런 환경이긴 한데 그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잘 터지는 거면 외국에서는 무조건 잘 터진다는 거죠. 5G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보시면 지금 이제 5G 속도가요 보면은 여기도 이제 영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5기가짜리 영화 한 편이면 6초에 맞추는 거죠. 근데 보통 요새 영화가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한 1.5기가다라고 조금보다 크네요, 그죠? 3기가면 대략 한 4초 정도면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5G가 제대로 되면 집에서 봤는 거 말고 핸드폰으로 봤는데 3.5초나 4초면 한 편의 영화를 받아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속도죠. 집에 있는 유선보다 더 빠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려운 말인데요. 저 지연 통신에서 지연되는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한 10ms라고 해서 1초에 한 100분의 1 정도 만에 이렇게 신호를 주고 신호를 받고 신호를 주고 신호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의 10분의 1이 1ms마다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 자동차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길 텐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에 어떤 누군가 앞에 있는 차가 정보를 줬어요. 앞에 위험한 게 있어. 그리고 정보를 줬는데 그 정보를 보냈는데 10ms가 걸리는 경우랑 1ms랑 어떤 차이가 나냐면 자칫 잘못하면 10ms면 그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1ms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이제 5G 통신을 하면 이 기지국 하나가 혹은 서로 연결되는 정도를 100만 디바이스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사실은. 옛날에 초창기에 아까 1세대로 넘어가면 주파수 맞춰야지 서로 통화하던 것이 이제는 그 주파수 안 맞춰도 주파수를 자동으로 자기가 맞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어떤 약간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제 키 테크놀로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파수가 좀 낮은 부분도 썼지만 이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 부분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LTE가 800MHz, 1.2GHz 한 다음에 지금 어디를 쓰냐면 30GHz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이제는 예전에 1.8기가 대비하면 30배 높은 주파수대를 씁니다. 30배 높은 주파수를 쓰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그냥 개념적으로 나와 있지만 데이터를 보내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게 이제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굉장히 폭이 넓은 길들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이제 5G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이게 주파수 높이는 건 옛날에 사람들이 다 알았을 텐데 뭐 진짜 하지 왜 아직 못하느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파수가 낮으면 기지국 하나가 커버하는 양이 굉장히 넓습니다. 마치 아까 800MHz를 쓰면 지금 핸드폰보다도 훨씬 멀리 보내기 때문에 기지국을 듬성듬성 채워도 되는데 주파수를 30기가로 올리면 조금밖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지역이 있다든가 운영지역에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지역에 들어가면 통신이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5G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빔포밍이라는 건데요. 주파수에 해당하기 이 어떻게 보면 레디오 프리퀀시 이거를 방향을 이렇게 바꾸고요. 방향을 마치 레이저 쏘듯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상을 잘 조절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가지고 이 어르신 쪽으로 그다음에 아기 쪽으로 교수님 쪽으로 이렇게 막 바꿉니다. 이걸 아주 빔포밍이라고 하는데 이 빔포밍을 가지고 결국은 여러 사람들한테 멀리까지 보내는 이런 기술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아직 잘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잘 돼야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커버하면서 5G를 다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지국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쉽게 5G가 될 것이고 좀 멀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쪽으로만 이렇게 사람들을 골라서 통화를 시켰다면 이제는 아래 위로도 이렇게 빔포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안에서 어떨 때는 지방도로로, 어떨 때는 고속도로, 어떨 때는 익스프레스웨이로 뭐 이렇게 막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아직 개념적으로든 기술적으로는 됐지만 상용에 있어서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건 이런 3GPP라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어가지고 이 단체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 LG 이런 데 들어가 있고요. 미국의 보라이저, 모토로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퀄컴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는데 이게 서로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술이 들어갈수록 로열티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 삼성은 삼성대로 자기 기술이 표준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고라이존은 고라이존대로 자기 기술이 표준화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표준화되면 돈이 그냥 계속 굴러들어오거든요. 마치 퀄컴 칩을 쓰면서 핸드폰을 만들면 전부 다 퀄컴한테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표준을 만드는 건 전쟁터와 같습니다. 자기 기술을 어떻게 많이 집어넣느냐 전쟁터 같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워낙 파이가 큰 걸 알기 때문에 경제적 규모가 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은 2018년 6월까지 보면은 이제 좋다. 우리가 5G 정신에서 주파수는 이제 정하자. 주파수는 이제 정했습니다. 주파수 정했지만 아직까지도 뒤에 여러 가지 부분, 자율주행에서는 어떤 주파수를 쓸래, 어떤 방식의 통신을 할래,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에서는 어떤 통신을 할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워낙 비즈니스가 크니까 또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용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아직 5G 부분은 우리의 피부로 와닿아서 이렇게 느끼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LTE인데 LTE도 사실 100% 4G 수준은 아닙니다. 3.5G 수준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쇼핑할 때 어떻게 보면 더 실감도 있지만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쇼핑센터를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더더욱이 더 지금도 이미 온라인 쇼핑몰이 많지만 점점 더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미 버추얼 리얼리티로 쇼핑센터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큰 삶의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통신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든 물건에다가 통신을 붙입니다. 그 이름하여 그게 이제 IoT인데요. 인터넷 오브 띵이라는 건데 어떤 물건에다가 다 인터넷을 붙입니다. 마치 우리 냉장고에 인터넷이 붙어 있죠. 혹은 요즘에 스마트 홈 쪽에 가보면 냉장고에도 붙어 있고, TV에도 붙어 있고, 보일러에도 붙어 있고, 가스 장치에도 붙어 있고 해서 내가 만약에 모르고 나왔는데 가스 밸브를 열어놓은 것 같다. 그냥 여기서 하면 가스 밸브가 이제 집에 잠기죠. 그게 이제 가스 밸브도 인터넷을 가지고 있고, 냉장고도 여기서 이렇게 두들겨서 냉장고 안에 뭐 있지 하면 냉장고 안에 뭐 있는지를 저한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기 전에 시장을 볼 수도 있겠고, 그죠? 보일러도 바깥에서 하면 미리 들어가면 깨끗하게 이미 보일러가 켜져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물건에다가 인터넷을 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통신량이 늘어나겠죠. 통신량이 늘어나는 걸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제 5G 기술입니다. 5G 기술로 말미암아 모든 물건들이 이제 인터넷을 갖게 되고요. IoE는 뭐냐면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띵들 하나만 갖고 있다면 이제 정말 이제 모든 게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좀 밑에 보면 M2M이라고 쓰는데 머신 투 머신인데요. 좀 더 나아가면 옛날에 꼭 사람 중심으로 통신을 했다면 이제 우리랑 상관없이 기계들끼리 서로 통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대표적인 이런 게 되겠죠. 저희 집에도 아마존 에코 이런 게 있는데요. 알렉사 turn on the radio 하면 내가 라디오를 켜는 게 아니라 나는 알렉사한테만 연결했다면 알렉사는 라디오를 연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머신과 머신 간의 통화를 이제 M2M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렉사만 부르면 알렉사가 머신들끼리 다 해서 알아서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 통신량이 이제 제한을 받게 되고 5G 통신을 하면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손쉽게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티비티가 하이퍼 수준으로 된다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5G 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좀 빅데이터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센서 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센서를 많이 하는 이유는 센서가 결국은 또 인터넷과 다 붙게 됩니다. 마치 아까 집안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온도를 올릴 수 있듯이 온도 센서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뭐 드론을 조정한다면 드론 같으면 위치도 알아야 되고 시각 정보도 필요하고 모든 센서들을 붙이는데 이 센서에다가 다시 인터넷을 붙여서 나랑 무선으로 통신을 하게 만드는, 이렇게 되다 보니 데이터 수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데이터 수를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센서들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2020년이 되면 사람들 우리가 쓰는 센서 수가 트릴리언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조 가까이의 숫자. 한 사람 인구보다 훨씬 많죠. 이쪽에 정도의 센서들이 개발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더 크죠. 데이터 수가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이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제 5G 통신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 보시면 리테일이라고 아까 장 보는 것도 이미 이야기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개인 통화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무료 데이터라든지 그래서 실시간 검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장 같은 데서도 통신을 이용하고 센서를 이용해서 이런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고 또 아까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도. 그다음에 비클 쪽은 자율주행이 되겠죠. 자율주행은 조금 이따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런 이제 더 많은 데이터들이 되고요. 더 많은 데이터가 되면 결국은 AI 같은 경우도 더 똑똑해지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구글일 수 있지만 지금은 알파고와 이색을 간의 사운드 아마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AI를 계속 개발하고 있고 저희 연구소도 참고로 장학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AI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AI들이 AI 기술이 계속 증가되는데 AI들이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는 어떤 패턴 분석만 한다면 지금 AI는 뭐냐면 스스로 알아서 학습하는 거거든요. 사람처럼. 내가 정보를 모은 거를 과거의 정보랑 합쳐서 계속 스스로 진화하는 그게 이제 딥러닝인데요. 러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더 똑똑해지는 AI를 위해서 이 5G 통신들이 계속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통신이 써먹을 적용될 수 있는 큰 또 시장 중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아마 한국도 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이미 아우디에서도 과거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지고 컨벤션 센터까지 자율주행을 막 해서 온다든지 지금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저희도 모르지만 아마 주변에 돌아다닐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한때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운전사 없이 자영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물론 실험을 위해서 옆에 누군가가 차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00% 자율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사고율이 조금 있긴 하지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통신하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고 잘 딱 맞게 서기도 하는데 통신을 왜 하냐면 잘 보시면 사실 이 뒤에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센서를 통해서 주변을 다 살펴볼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앞차가 본 거를 받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통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앞차가 미리 지나가면서 겪었던 주변의 온도, 일기 상태 혹은 차량 공연 상태를 그대로 뒷차한테 전달해주면 뒷차 입장에서는 자기도 만든 어떤 데이터가 있지만 앞차에서 받은 데이터 때문에 훨씬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간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지금 5G를 적용한다면 훨씬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됩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앉는 사람이 내가 차를 탔어요. 탔는데 내가 이제 운전사냐 아니면 승객이냐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선수가.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은 이제는 운전사가 아닌 승객으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 상품이 내가 차를 사면 내가 운전사로서 보험이 드는 게 아니라 승객으로 보험을 드는 걸로 삶이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이제 많은 변화들이 결국은 이제 이 5G 통신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이제 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 통신 속도를 빨리 함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툴이 되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분야하고 이제 많이 연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도 많지 않고 또 4차 산업혁명은 다음번 어느 누군가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 쓴 책이 있는데요. 되게 이제 포럼에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증기기관을 생각하죠. 증기기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의 노동력 대신에 기기의 노동력을 힘입어서 굉장히 생산량이 증가돼서 이제 그거를 1세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생이죠. 전기의 발견. 제임스 와트가 이제 전기를 발견하면서 드디어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일할 수 있고 공장이 자동화되고 이걸 2세대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3세대는 이제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3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옛날에 수기로 쓰던 회계장부가 엑셀이라는 걸로 나오고, 그렇죠? 또 손으로 계산하는 것들이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 아니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된 거를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아직도 정의가 불분명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런 인포메이션하고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정보와 어떤 지능의 융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량이 많아지려면 결국은 빅데이터나 IoT, 데이터량이 많아지고 모든 물건들이 인터넷이나 센서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그것들을 다 통신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나 IoT, 클라우드 이쪽에 연관이 될 거고, 인텔리전스 부분은 주로 AI 쪽, 소프트웨어 쪽에 이야기되죠. 이런 것도 이제는 하나로 이제 융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5G 통신은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산업을 엮는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시대가 더 나올지 이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더 빠른 것,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6G가 곧 나오겠죠. 어떤 기술을 가지고 6G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외계인이 아닌 외부 기반, 외부와 손만, 이제 알렉사를 통하지 않고 외부의 어떤 사물과 손만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오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